저는 지금도 그날 밤 어머니의 체온을 기억합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품에 안긴 딸아이는 세상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두만강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 남편은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 되던 날 굶주림으로 쓰러졌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만들 나무도 땅을 팔 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 후 7살 딸아이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그 맑은 눈을 마주하며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고. 하지만 아이 손을 잡은 제 손은 뼈만 앙상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자신의 배급마저 손녀에게 나눠주시느라 걸을 힘조차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여기서 같이 죽을 순 없다. 국경을 넘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무릅쓴다는 의미였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얼어 죽거나 강물에 빠져 죽거나.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결국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몰래 옥수수 몇 알을 모으고 낡은 천조각을 기워 보따리를 만들고 국경 근처를 순찰하는 군인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마을의 박씨 아저씨가 몰래 귀띔해 주셨죠.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교대 시간에 틈이 있다고.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딸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우리 민주가 잠들면 엄마는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비닐 봉지에 쌓인 작은 금반지 하나.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중국 땅에서 필요할 게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것인데요. 내가 어디 쓸 데 있겠니? 너희 3남매를 다 키운 이 반지가 이제 손녀까지 살려야지.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소리에 민주가 깰까봐.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뼈만 남은 어머니의 등이 제 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제 품에 안았고 어머니는 제 등에 엎였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옥수수 2줌과 어머니의 금반지 그리고 남편의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빠드득 소리를 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내려놔라. 내가 걸을게. 어머니, 힘 아끼세요. 아니다. 내가 더 힘들다.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으셨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민주는 제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수면제를 탄 물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들킬까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국경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1시 저희는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월의 두만강은 대부분 얼어있지만 곳곳에 얼음이 얇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선이야, 나는 여기까지다.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가면 너희가 못 간다. 나는 늙었어. 너하고 민주가 살아야지. 어머니, 울지 마라. 엄마 소원이 뭔지 아니? 손녀가 배불리 밥 먹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 넌 민주 데리고 가거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셋이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갈 수 있어요. 제발 가시죠. 안 된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다. 중국 돈 조금이랑 금리 하나. 이거라도 있으면 중국에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게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가야 한다. 민주 때문에라도. 그 순간 품속의 민주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을 만지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어머니의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선이야, 살아라. 꼭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니. 꼭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모실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아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를 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주를 꼭 안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조심해라, 우리 선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제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였지만 긴장과 두려움으로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은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얼음, 강이 마치 죽음의 계곡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발 아래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엔 제 옆 얼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민주가 제 품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민주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순간 뒤에서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강둑 위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주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희는 불법 체류자였고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마을을 찾아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떨고 있었고 제 손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집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집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한국어였습니다. 조선족이 확실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데요? 북에서 왔어요. 아이가 얼어 죽겠어요. 제발 하룻밤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에 저는 그만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아까 그 남자와 함께 50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만. 배고프제. 죽 좀 끓였어. 여자가 내민 죽을 받아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김 씨와 리 씨였습니다. 그들도 한때 북한에서 살다가 90년대 초에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김 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이 올 거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한국으로 가는 길로 안내해 줄 거요. 한국이요. 그래요. 여기 중국에 있으면 언젠간 잡혀요. 한국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할머니는요? 민주야,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는 조금 후에 오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에게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낮 한 남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먼저 선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베이징으로 가고 베이징에서 태국이나 라오스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그 긴 여정을 듣는 순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트럭 짐칸에 숨어 출발했습니다. 민주와 저 그리고 다른 탈북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는 20살 정도의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였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위험한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양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한 번 검문을 받았습니다. 짐칸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운전사가 뭐라 말하자 경찰은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뇌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선양의 한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계속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베이징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짐칸이 아니라 일반 좌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고 민주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참아야 해. 조금만 참아. 하지만 아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가 그때 북한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 아파. 승무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주를 안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승무원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우리는 또 다른 집에 숨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 좀 쉬시다가 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오르는 걸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얼어 돌아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태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고 다시 태국까지 사흘 밤낮을 버스와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탄 건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도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민주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하늘을 날아요. 그래, 이제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민주가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000년 봄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것,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랐습니다. 하나원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남한 말투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수도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고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민주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첫 등교날 교복을 입은 민주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배불리 먹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 이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주방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민주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민주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겼습니다. 놀림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민주가 물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민주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어디 계세요?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저는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민주야, 할머니는 북한에 계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할머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남으신 거야. 민주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어려울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반지는 제 곁에 있습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 희생이 저와 민주를 살렸다고. 지금 민주는 대학생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탈북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가끔 민주가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통일되면 할머니 산소 찾으러 가요. 그래, 꼭 그러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0을 넘겼고 민주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며 느꼈던 공포, 어머니와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살았으니까요. 매년 어머니 생신날이면 저는 작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로 상을 차립니다. 하얀 쌀밥, 고기, 과일. 어머니가 평생 배불리 드시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민주도 함께 절을 합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할머니지만 민주는 압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할머니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민주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배불리 먹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민주와 함께 우리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